안녕하세요 여러분, 틸입니다. 오늘은 라이프스타일 영어가 아닌 Doing Reading Club으로 찾아왔습니다. 연말과 연초에는 아마도 두얼스 친구들과 각자가 고른 책을 가지고 원서 낭독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요즘 라이프 살롱이라는 북클럽에서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있어서 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고른 책은 미국의 영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의 Becoming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이고요. 오늘은 그 책에서 프리퍼스의 몇 문장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ambitious, though I didn't know exactly what I was shooting for. Now I think it's one of the most useless questions an adult can ask a child.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As if growing up is finite. As if at some point you become something and that's the end. And until recently, I was the First Lad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 job that's not officially a job, but that nonetheless has given me a platform like nothing I could have imagined. I've wanted to ask my detractors which part of that phrase matters to them the most. Is it angry, or black, or woman? Together, in our cramped apartment on the south side of Chicago, they helped me see the value in our story, in my story, in the larger story of our country. Even when it's not pretty or perfect, even when it's more real than you want it to be. Your story is what you have, what you will always have. It is something to own. 네, 여러분, 미셸의 문장들 어떠셨나요? 제가 느낀 거는 이 책을 고른 이유기도 한데 굉장히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주는 책 같아요. 그래서 첫 장에서 읽었던 문장인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이라는, 사실 저희도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문장인데 너 커서 뭐 되고 싶니? 라는 이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쓸데없는 질문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하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As if growing up is finite. 그러니까 너 자라서라고 해서 다 성인이 된다라는 것, 잘한다는 것, 그게 어떤 거에 끝인 것인 마냥, 아니면은 뭐 인생의 목표인 것 마냥 이렇게 물어보는 그 전제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반대로 미셸은 커도 이런 질문들이 필요하고 계속 변화에 대한 고민,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저도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읽었던 부분은 And until recently, I was the First Lad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 job that's not officially a job. 그러니까 그 미합 중국의 영부인이라는 게 공식적인 어떤 직업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But that nonetheless has given me a platform like nothing I could have imagined. 사실 그 전에는 뭐 자기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진짜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미셸이 플랫폼을 주었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되게 똑똑한 여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영부인이 끝나고 나서도 지금 이제 거기서 얻은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활동들,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은 문장은 조금 씁쓸하지만 재미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I've wanted to ask my detractors which part of that phrase matters to them the most. 분명 영부인까지 오르기까지 미셸을 응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좀 못마땅하게 보는 시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Is it angry or black or woman? 도대체 나의 이 태도나 흑인인 거 아니면 여성인 거 중에 뭐가 문제인 건지를 물어보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반대로 흑인인 것과 여성인 게 모두 미국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제약인 게 메리트가 아닌 게 현실이니까 그런 부분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약간 씁쓸하면서도 재밌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읽었던 이 미셸의 말은 Your story is what you have, what you will always have. It is something to own. 이거는 사실 이 책을 관통하는 내용인 것 같고 이 프리패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기도 한데요. 이 나만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사실 커리어나 내 정체성 또는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 내 현재와 미래에만 집중을 해서 생각을 했는데 미셸의 문장을 보니까 내 과거도 굉장히 중요한 나의 요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굳이 남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모습들, 내가 스스로 좀 위축되는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를 남들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 문장이 Your story is what you have 하면서 It is something to own. 그래서 Own your story라는 이 영어가 잘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자기의 이야기를 소유해야 한다는 게 소유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와닿지가 않았는데 이거를 자꾸 곱씹어 보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내 과거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내 정체성의 고민을 시작하는 게 맞지 않냐 라고 나중에는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굳이 오픈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됐고 지금은 그러니까 그 팩트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거를 이 미셸의 시각으로 다시 접근을 하니까 그게 그렇게 위축될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문장이 굉장히 고마운 문장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문장들이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ope to see you again.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틴입니다. 도잉 리딩 클럽 시즌2로 하고 있는 4인 4색 원서 낭독 잘 듣고 계신가요? 저도 백화가 읽은 Revenge Wears Prada를 덕분에 처음 들어봤는데 소설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작가가 쓴 후속작이어서 그런지 장면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그려져서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저희가 소개하는 책 중에 취향에 맞는 책들이 있으시다면 직접 구매하셔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어서 미셸 오바마의 자서전 Becoming의 챕터 1의 일부분을 여러분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내용은 미셸이 4살의 나이에 아래층에 사는 고모 러비에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뭔가 엄한 고모 로비와 또 미셸 나름의 또 성취욕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생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Becoming Me, Chapter 1. I was probably no better than her other students, no less fumbling, but I was driven. To me, there was magic in the learning. I got a buzzy sort of satisfaction from it. For one thing, I'd picked up on the simple, encouraging correlation between how long I practiced and how much I achieved. All I'd done was try to learn more and faster, but Robbie viewed it as a crime approaching treason. She wasn't impressed, not even a little bit. I was stubborn and so was she. I had a point of view and she did too. Upstairs, my parents and Craig found it all so very funny. My parents expressed no sympathy for my woes and none for Robbie's either. In general, they weren't ones to intervene in matters outside schooling, expecting early on that my brother and I should handle our own business. They seemed to view their job as mostly to listen and bolster us as needed inside the four walls of our home. And where another parent might have scolded a kid for being sassy with an elder, as I had been, they also let that be. My mother had lived with Robbie on and off since she was about 16, following every arcane rule the woman laid down, and it's possible she was equally happy to see Robbie's authority challenged. Looking back on it now, I think my parents appreciated my feistiness and I'm glad for it. It was a flame inside me they wanted to keep lit.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저는 챕터 1부터 재밌었던 게 미셸의 성격이 어릴 적 성격이 되게 잘 보여서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 아이마다 기질이 다 있다고 하는데 여기 처음 읽었던 부분을 보면은 To me there was magic in the learning. 그 배움을 좋아했는데 I got a buzzy sort of satisfaction from it. 뭔가 만족감을 느꼈다고 하죠. 그리고 놀라웠던 게 For one thing, I'd picked up on the simple, encouraging correlation.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그 단순하지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동기부여가 되는 상관관계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Between how long I practiced and how much I achieved. 내가 얼마나 연습하냐에 따라서 내 성과가 비례한다라는 그 관계를 어린 나이에 깨닫고 그거를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도 읽어보면은 미셸이 자기 학업이나 커리어를 쌓아갈 때도 되게 원동력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셸이 이렇게 성취욕이 있는데 그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던 로비 고모는 또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서 순서대로 이렇게 피아노 곡을 마스터하기를 원하는데 미셸이 빨리 더 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먼저 예습을 해서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Robbie viewed it as a crime. 그 고모는 이거를 마치 범죄처럼 여겼다고 하죠. 엄청 혼났을 것 같은데 그런데 미셸도 I was stubborn and so was she. 서로 고집이 있어서 I had a point of view and she did too. 이런 갈등 상황을 그 위층에 미셸 가족이 이제 위층에 살았는데 upstairs 위층에서는 my parents and Craig 오빠 크레이그랑 부모님은 그냥 이거를 되게 재밌게 지켜봤었나 봐요. 그리고 My parents expressed no sympathy for my woes. 그 나의 고민에도 뭐 동정을 하지 않고 뭐 그렇다고 이제 로비 고모를 편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되게 중립적인 자세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되게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이 미셸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나오는데요. In general, they weren't ones to intervene in matters outside schooling. 그러니까 스쿨링, 학교 교육에 관련된 게 아니면 되도록 they expecting early on that my brother and I should handle our own business. 자기 일은 스스로 할 수 있게 부모님이 기회를 줬다고 해요. 그리고 They seem to view their jobs as mostly to listen and bolster us as needed inside the four walls of our home.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너무 말썽을 피우거나 하면 이제 그런 걸 제지하는 정도로만 하고 아이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And where another parent might have scolded a kid for being sassy. 자기가 로비 고모한테 한 것처럼 좀 어른한테 건방지다 싶을 때 그 부모가 아이를 혼내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they also let that be. 그냥 어린 미셸의 그 기질을 많이 꺾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앞부분은 이제 자기 엄마가 어릴 때부터 로비 고모랑 살았다는 이야기고 Looking back on it now, 지금 돌아보면 I think my parents appreciated my feistiness. 부모님이 그 자신의 거침없는 성격을 좋게 보셨던 것 같다라고 회상을 하면서 And I'm glad for it. 그래서 거기에 또한 감사하다. It was a flame inside me they wanted to keep lit. 아마 부모님이 지켜주고 싶었던 나의 성향이었던 것 같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It was a flame inside me they wanted to keep lit. 저도 이제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이 부분이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 고유의 특성을 발견하고 그거를 꺾으려고 하기보다는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게 응원해주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저도 생각했던 문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도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시간이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listening.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팀입니다. Doing Reading Club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셸 오바마의 자서전 Becoming의 챕터 2를 읽어볼 텐데요. 오늘 읽을 부분은 어린 미셸이 집에서 노는 게 조금 실증이 나자 오빠 크레이그를 따라서 이웃 동네에 놀러 나갑니다. 거기서 조금 기가 센 또래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어린 나이에 처음 겪어보는 터스였을 것 같아요. 이때 미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재밌게 그려집니다. 그럼 원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so I started tailing Craig around the neighborhood, meeting the kids I didn't already know from school. Across the alley behind our house, there was a mini housing community called Euclid Parkway, where about 15 homes had been built around a common green space. It was a kind of paradise, free from cars and full of kids playing softball and jumping double dutch or sitting on stoops just hanging out. But before I could find my way into the fold of girls my age who hung out at the parkway, I faced a test. It came in the form of Didi, a girl who went to a nearby Catholic school. Didi was athletic and pretty, but she wore her face in a pout and was always ready with an eye roll. She often sat on her family's stoop next to another, more popular girl named Dinin. Dinin was always friendly, but Didi didn't seem to like me. I don't know why.
Every time I went over to Euclid Parkway, she'd make quiet, cutting remarks, as if just by showing up, I'd managed to ruin everyone's day. As the summer went on, Dee Dee's comments only grew louder. My morale began to sink. I understood that I had choices. I could continue on as the picked-on new girl. I could give up on the parkway and just go back to my toys at home. Or I could attempt to earn Dee Dee's respect. And inside that last choice lay another one. I could try to reason with Dee Dee, to win her over with words or some other form of kid diplomacy. Or I could just shut her up. The next time Dee Dee made one of her remarks, I lunged for her, summoning everything my dad had taught me about how to throw a punch. The two of us fell to the ground, fists flailing and legs thrashing. Every kid in Euclid Parkway instantly clustered in a tight knot around us, their holers fueled by excitement and great school bloodlust. I can't remember who finally pulled us apart. Whether it was Deneen or my brother, or maybe a parent who'd been called to the scene. But when it was done, some sort of silent baptism had taken place. I was officially an accepted member of the neighborhood tribe. Dee Dee and I were unharmed, dirt-stained and panting and destined never to be close friends. But at least I'd earned her respect.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오늘 읽은 장면에서 보면은 미셸이 고민을 하죠. My morale began to sink.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걸 느끼고 I understood that I had choices.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I could continue on as the picked-on new girl. 그냥 주류 집단에서 마음에 안 드는 아이, 여자애로 계속 남아있을 건지 아니면은 I could give up on the parkway and just go back to my toys at home.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냥 거기 parkway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놀지. 또는 or I could attempt to earn Dee Dee's respect. 그 자신을 괴롭히는 디디라는 아이의 respect를 얻을지. 그런데 이 마지막 그 respect를 얻는 방법이 And inside that last choice, 이 마지막 선택지에는 lay another one.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또 하나의 여러 선택지들이 있는데, I could try to reason with Dee Dee. Dee Dee를 to win her over with words or some other form of kid diplomacy. 그 어린아이들끼리의 뭔가 통하는 걸로 이 아이를 설득을 할지 말로. Or I could just shut her up. 그냥 디디를 그 괴롭히는 말을 자꾸 내뱉으니까 디디를 그냥 닥치게 할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다음 문단에서 The next time Dee Dee made one of her remarks 또 그런 못된 말을 내뱉었을 때 미셸이 I lunged for her 그냥 이렇게 몸으로 뛰어들죠. Summoning everything my dad had taught me about how to throw a punch. 펀치를 어떻게 날리는지 아빠한테 배운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한마디로 이 디디라는 아이와 몸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열한 몸싸움이 끝나고 But when it was done, 그게 끝나자 some sort of silent baptism had taken place. 마치 조용한 세례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조용함이 있었다. I was officially an accepted member of the neighborhood tribe. 이제 미셸이 드디어 그 이웃 동네에서도 인정받는 그러니까 투명인간 취급받는 게 아니고 존재감 있는 한 아이로 이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마지막 문장도 저는 재밌었던 게 Dee Dee and I were unharmed. 우린 다치지 않았고 하지만 이 문장을 보시면 dirt-stained and panting 이런 몸싸움이 이런 걸 겪으면은 막
베프가 될 순 없다. 대신에 but at least I'd earned her respect. 적어도 디디의 존중은 얻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이런 미셸의 당찬 모습이 참 귀엽고 멋있었는데요. 그런 기질이 아마 커서까지 이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정답은 없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선택지를 생각해보고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두려움이나 어떤 실패의 위험을 안고 뛰어들었다는 점이 제가 미셸에게서 배웠던 부분입니다. 여러분께도 오늘 리딩이 좋은 생각거리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Bye! 여러분 안녕하세요. 틴입니다. Doing Reading Club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셸 오바마의 첫 번째 자서전, 최근에 두 번째 책을 또 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읽고 있었던 첫 번째 자서전의 챕터 3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미셸에 대한 직접적인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미셸이 항상 궁금해했던 그 자신의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항상 뚱하고 불만이 가득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가지는 이미지가 왜 주로 부정적이고 이렇게 사회에 불만이 가득한지에 대해서 그 현상만 봤지 이유나 맥락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요. 이 부분을 읽고 이런 상황을 겪었다면은 뭐 흑인들이 아니고 어떤 인종이나 민족이든 그럴 수 있겠다는 이해가 조금이나마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도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My grandfather, also named Fraser Robinson, was decidedly less fun to be around. A cigar-puffing patriarch who'd sit in his recliner with the newspaper open on his lap and the evening news blaring on the television nearby. His demeanor was nothing like my father's. For Dandy, everything was an irritant. He was galled by the day's headlines, by the state of the world as shown on TV, by the young black men, boo-boos he called them, whom he perceived to be hanging uselessly around the neighborhood, giving black people everywhere a bad name. He shouted at the television. He shouted at my grandmother, a sweet, soft-spoken woman and devout Christian named Laban. My grandfather, born in 1912, was the grandson of slaves, the son of a mill worker, and the oldest of what would be 10 children in his family. A quick-witted and intelligent kid, he'd been nicknamed the Professor and set his sights early on the idea of someday going to college. But not only was he black and from a poor family, he also came of age during the Great Depression. After finishing high school, Dandy went to work at a lumber mill, knowing that if he stayed in Georgetown, his options would never widen. When the mill eventually closed, like many African Americans of his generation, he took a chance and moved north to Chicago, joining what became known as the Great Migration, in which 6 million Southern blacks relocated to big northern cities over the course of 5 decades, fleeing racial oppression and chasing industrial jobs. If this were an American dream story, Dandy, who arrived in Chicago in the early 1930s, would have found a good job and a pathway to college. But the reality was far different. Jobs were hard to come by, limited at least somewhat by the fact that managers at some of the big factories in Chicago regularly hired European immigrants over African American workers.
Dandy took what work he could find, setting pins in a bowling alley and freelancing as a handyman. Gradually, he downgraded his hopes, letting go of the idea of college, thinking he'd train to become an electrician instead. But this too was quickly thwarted. If he wanted to work as an electrician or as a steel worker, carpenter or plumber for that matter, on any of the big job sites in Chicago, you needed a union card. And if you're black, the overwhelming odds were that you weren't going to get one. In the end, he had 5 kids who were as smart and disciplined as he was. Nominee, his second child, would end up with a degree from Harvard Business School. Andrew and Carton would go on to become a train conductor and an engineer, respectively. Francesca worked as a creative director in advertising for a time and eventually became a teacher. But still, Dandy would remain unable to see his children's accomplishments as any sort of extension of his. As we saw every Sunday arriving at Parkway Gardens for dinner, my grandfather lived with the bitter residue of his own dashed dreams.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굉장히 영민했던 미셸의 할아버지가 일찍부터 대학교에 가고 어떤 그런 꿈을 누구든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꿈을 품었었지만 정말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떠밀려서 조금도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그냥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서 일하다가 이제는 노인이 되어버린 이런 사연이 분명 미국에서는 미셸의 할아버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록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모두 잘 커서 사회에서 중요한 몫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할아버지의 내면의 만족감까지 주지는 못한다는 점이 저는 좀 공감이 갔어요. 개인의 꿈을 펼친다는 게 얼마나 인생에서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때랑 달리 요즘 같은 시대는 얼마든지 저희가 마음먹기에 따라 꿈을 향해 노력을 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때에 나는 얼마나 이 시대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께도 펼치지 못하고 있었던 꿈이나 아니면은 좀 더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그런 관심사가 있으시다면 잠시나마 돌아보고 행복한 삶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ope to see you again. Bye! Hello, thanks for joining Doing Reading Club. 여러분 안녕하세요, 틴입니다. 구정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미셸 오바마의 자서전 비커밍의 챕터 4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읽고 싶은 부분은 미셸이 다니던 브라이언 머라는 학교의 그 백인 학생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곳의 명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신문사에서는 이곳이 슬럼이 되어간다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 동네 주민들도 그런 분위기를 느껴서 뭔가 이사를 간다거나 자녀를 다른 조금 더 좋은 학교로 전학을 시킨다거나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셸 오바마의 엄마는 또 사뭇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로워서 여러분과 함께 읽기 위해서 이 본문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I was entering 7th grade, the Chicago Defender, a weekly newspaper that was popular with African American readers,
ran a vitriolic opinion piece that claimed Brian Moore had gone in the span of a few years from being one of the city's best public schools to a rundown slum governed by a ghetto mentality. Our school principal, Dr. Lavizzo, immediately hit back with a letter to the editor, defending his community of parents and students and deeming the newspaper piece an outrageous lie which seems designed to incite only feelings of failure and flight. Dr. Lavizzo was a round, cheery man who had an afro that puffed out on either side of his bald spot and who spent most of his time in an office near the building's front door. It's clear from his letter that he understood precisely what he was up against. Failure is a feeling long before it becomes an actual result. It's vulnerability that breeds with self-doubt and then is escalated, often deliberately, by fear. Those feelings of failure he mentioned were everywhere already in my neighborhood, in the form of parents who couldn't get ahead financially, of kids who were starting to suspect that their lives would be no different, of families who watched their better-off neighbors leave for the suburbs or transfer their children to Catholic schools. There were predatory real estate agents roaming South Shore all the while, whispering to homeowners that they should sell before it was too late, that they'd help them get out while you still can. The inference being that failure was coming, that it was inevitable, that it had already half arrived. You could get caught up in the ruin or you could escape it. They used the word everyone was most afraid of, ghetto, dropping it like a lit match. My mother bought into none of this. She'd lived in South Shore for 10 years already and would end up staying another 40. She didn't buy into fear-mongering and at the same time seemed equally inoculated against any sort of pie-in-the-sky idealism. She was a straight-down-the-line realist, controlling what she could.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저는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특별히 두 가지 문장이 기억에 남는데요. 먼저 페이지 43쪽에 나왔던 Failure is a feeling long before it becomes an actual result 라는 문장이었어요. 여기서는 failure라는 거를 어떤 실제 상황이라기보다는 feeling이다, 감정이라는 말로 정의를 하는데요. 그게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조금 더 문장을 살펴보면은 It's vulnerability that breeds with self-doubt and then is escalated often deliberately by fear.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자기 회의감? 그리고 그게 두려움으로 증폭되는 모습.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너무 쌓이게 되면 그게 failure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흥미로웠던 게 이제 실제로 이제 동네 주민들은 이런 감정에 휩싸여서 이사를 가기도 하고 하는데 미셸 오바마의 엄마는 My mother bought into none of this. 이것에 흔들리지 않고 She was a straight down the line realist. 매우 현실적으로 상황을 보고 controlling what she could.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뒤에 이제 미셸의 엄마가 뭔가 학부모 회의를 소집을 해서 조금 더 개선된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데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갖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지가 매우 다르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저도 똑같이 어떤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거는 실제가 아닌
그냥 내가 먼저 걱정하는 감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미셸의 엄마처럼 뭔가 그렇다면 내가 걱정하는 상황과 반대로 내가 원하는 상황은 뭔지를 그려보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뭔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두려운 감정에 휩싸이기보다는 이거를 감정이라고 인지를 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Bye! 여러분 안녕하세요. 틸입니다. 오늘은 미셸 오바마의 자서전 Becoming의 챕터 5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고른 부분은 미셸 오바마가 이제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그 대학 진학 상담사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그 상담사가 미셸에게 당시 그녀가 가고 싶어 했던 대학교인 프린스턴 대학을 너가 정말 갈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네가 그 정도의 제목인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는 식의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셸이 큰 상처를 받지만 그것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대신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학 진학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It's possible, in fact, that during our short meeting, the college counselor said things to me that might have been positive and helpful, but I recall none of it, because rightly or wrongly, I got stuck on one single sentence the woman uttered. I'm not sure, she said, giving me a perfunctory, patronizing smile, that you are Princeton material. Her judgment was as swift as it was dismissive, probably based on a quick glance calculus involving my grades and test scores. It was some version, I imagine, of what this woman did all day long and with practiced efficiency, telling seniors where they did and didn't belong. I'm sure she figured she was only being realistic. I doubt that she gave our conversation another thought. But as I've said, failure is a feeling long before it's an actual result. And for me, it felt like that's exactly what she was planting. A suggestion of failure long before I'd even tried to succeed. She was telling me to lower my sights, which was the absolute reverse of every last thing my parents had ever told me. But 3 years of keeping up with the ambitious kids at Whitney Young had taught me that I was something more. I wasn't going to let one person's opinion dislodge everything I thought I knew about myself. Instead, I switched my method without changing my goal. I would apply to Princeton and a scattershot selection of other schools, but without any more input from the college counselor. Instead, I sought help from someone who actually knew me. Mr. Smith, my assistant principal and neighbor, had seen my strength as a student and furthermore trusted me with his own kids. He agreed to write me a recommendation letter. And ultimately, I suppose that I did show that college counselor, because 6 or 7 months later, a letter arrived in our mailbox on Euclid Avenue, offering me admission to Princeton. My parents and I celebrated that night by having pizza delivered from Italian Fiesta. I called Craig and shouted the good news. The next day, I knocked on Mr. Smith's door to tell him about my acceptance, thanking him for his help. I never did stop in on the college counselor to tell her she'd been wrong.
that I was Princeton material after all. It would have done nothing for either of us. And in the end, I hadn't needed to show her anything. I was only showing myself.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컬리지 카운슬러의 말이 굉장히 차가워서 제가 들었어도 상처를 받았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렇게 대학교 진학을 앞둔 뭔가 마음이 여리여리한 시기에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안 따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대학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나름 전문가의 조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미셸은 자기를 잘 모르는 그 사람의 조언보다는 자기를 잘 아는 다른 어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정말 열망하는 그 방향을 바꾸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미셸이 원하는 그 대학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설령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자기 인생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 자기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가 저는 굉장히 배울 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아까 읽었던 문장 중에 I wasn't going to let one person's opinion dislodge everything I thought I knew about myself. 이 문장에서 미셸의 그런 태도가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틸입니다. 오늘은 미셸 오바마의 자서전 비커밍의 챕터 6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챕터 5에서는 미셸이 진학 상담사로부터 상처받는 말을 들었지만 꿋꿋이 자신이 가고 싶었던 프린스턴 대학에 지원을 하고 또 합격까지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번 챕터 6에서는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미셸이 마주하는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도 저는 특히 백인이 많은 이 커뮤니티에서 미셸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보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At Princeton, I needed my black friends. We provided one another relief and support. So many of us arrived at college not even aware of what our disadvantages were. You learn only slowly that your new peers had been given SAT tutoring or college caliber teaching in high school, or had gone to boarding school and thus weren't grappling with the difficulties of being away from home for the first time. It was like stepping on stage at your first piano recital and realizing that you'd never played anything but an instrument with broken keys. Your world shifts, but you are asked to adjust and overcome, to play your music the same as everyone else. This is doable, of course. Minority and the underprivileged students rise to the challenge all the time. But it takes energy. It takes energy to be the only black person in a lecture hall or one of a few non-white people trying out for a play or joining an intramural team. It requires effort, an extra level of confidence to speak in those settings and own your presence in the room. Which is why when my friends and I found one another at dinner each night, it was with some degree of relief. It's why we stayed a long time and laughed as much as we could.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미셸이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느낀 감정을 어릴 때
그 피아노 연주를 했던 것에 비유한 게 재밌었는데요. 그때 미셸이 사실은 연습을 했던 피아노는 굉장히 낡고 심지어 키가 하나 나간 피아노였는데 그거를 몰랐다가 무대에서 새 피아노를 연주하려니까 자기가 익숙했던 그 피아노가 사실은 고장난 피아노였다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충격과 또 패닉으로 연주를 잘 못할 뻔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미셸이 이전에는 굉장히 상위 그룹이고 또 똑똑하고 특출난 학생으로 인정을 받았을 텐데 프린스턴에는 정말 백인이 많고 그 말은 곧 자신보다 더 훨씬 풍족한 환경에서 경험을 많이 하고 그런 더 유리한 상황의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느꼈을 감정이 되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이 비유 덕분에.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여기에서 이제 뭐 중간이라도 가려면 물론 this is doable 하지만 but it takes energy. 굉장히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고 it requires effort and extra level of confidence to speak in those settings and own your presence. 그저 자기의 그 그룹 안에서 존재감을 지키는 것조차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조금이나마 상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셸이 수업 외의 시간에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흑인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행동들이 뭐 소극적이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심리적인 균형을 잘 찾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어떤 뭐 스트레스풀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런 마음을 지키고 어떤 마음의 균형, 용기를 잘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짧게나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틴입니다. 무더운 여름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Becoming Chapter 7에서 제가 특히 공감했던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미셸 오바마가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과 변호사라는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되면서 자신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 작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회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원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 admit now that I was driven not just by logic, but by some reflexive wish for other people's approval too. When I was a kid, I quietly basked in the warmth that floated my way anytime I announced to a teacher, a neighbor, or one of Robbie's church choir friends that I wanted to be a pediatrician. My, isn't that impressive? Their expressions would say, and I reveled in it. Years later, it was really no different. Professors, relatives, random people I met asked what was next for me, and when I mentioned I was bound for law school, Harvard Law School as it turned out, the affirmation was overwhelming. I was applauded just for getting in, even if the truth was I'd somehow squeaked in off the wait list. But I was in. People looked at me as if already I'd made my mark on the world. This may be the fundamental problem with caring a lot about what others think.
It can put you on the established path, the mine isn't that impressive path, and keep you there for a long time. Maybe it stops you from swerving, from ever even considering a swerve, because what you risk losing in terms of other people's high regard can feel too costly. 네,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미셸도 물론 자신의 그 논쟁을 좋아하는 성격이 변호사랑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큰 부분을 남들이 변호사를 높게 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자신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특히 여기 책에서 This may be the fundamental problem with caring a lot about what others think. 이렇게 남들을 의식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It can put you on the established path. 정해진 길을 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and keep you there for a long time. 꽤나 오랜 시간 그 길에 있게 해서 maybe it stops you from swerving. 다른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꼭 미셸의 경우뿐만이 아니고 사실 많은 주변에서 많은 경우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셸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변호사의 길을 내려놓고 아주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거는 또 다음 리딩에서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이 여러분께서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짧게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listening.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틸입니다. 오늘은 비커밍의 첫 번째 부분이었던 비커밍 미의 마지막 챕터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드디어 미셸이 버락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항상 계획대로 빠르게 일을 진행해야 직성이 풀리던 미셸이 출근 첫날부터 지각을 한 버락을 만나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굉장히 기대되는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arack Obama was late on day one. I sat in my office on the 47th floor, waiting and not waiting for him to arrive. Like most first-year lawyers, I was busy. I put in long hours at Sidley and Austin, often eating both lunch and dinner at my desk while combating a continuous flow of documents, all of them written in precise and decorous lawyer language. Any sign of this guy, I called to Lorraine. Her sigh was audible. Girl, no, she called back. She was amused. I could tell. She knew how tardiness drove me nuts. How I saw it as nothing but hubris. Barack Obama had already created a stir at the firm. For one thing, he'd just finished his first year of law school, and normally we only hired second-year students for summer positions. But rumor had it he was exceptional. Word had spread that one of his professors at Harvard, the daughter of a managing partner, claimed he was the most gifted law student she'd ever encountered. Some of the secretaries who'd seen the guy come in for his interview were saying that on top of this apparent brilliance, he was also cute. Very quickly, I realized that Barack would need little in the way of advice. He was 3 years older than I was, about to turn 28. Unlike me, he'd worked for several years after finishing his undergrad degree at Columbia before moving on to law school. What struck me was how assured he seemed of his own direction in life. He was oddly free from doubt, though at first glance it was hard to understand why. We laughed about all of it, swapping stories about our backgrounds, and
What led us to the law? Barack was serious without being self-serious. He was breezy in his manner but powerful in his mind. It was a strange, stirring combination.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미셸이 처음에는 버락의 인기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었다가 직접 1대1로 버락을 멘토링 하게 되면서 스스로가 버락의 매력을 깨닫고 또 그런 것들을 왜 그런지 분석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특히 책 98쪽에서 미셸이 묘사하는 버락에 대한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Barack was serious without being self-serious.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진지하지 않으면서도 삶에 대한 태도는 진지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확신과 또 자기 실력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런 버락만이 가진 어떤 편안한 자신감 그런 매력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에서는 Becoming Me에 이어서 Becoming Us와 Becoming More 이 부분들에서 이제 결혼과 대통령 선거까지의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oing Reading 클럽에서 각자 책을 선정해서 진행했던 리딩은 이제 연말에 슬슬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에는 두얼스 멤버들이 또 다 함께 읽는 방향으로 기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새롭게 찾아올 리딩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